우리는 학창시절 1929년의 대공황에 대해 이렇게 배웁니다. 주식시장에 과열된 투기, 비이성적 과열, 그리고 뒤따른 붕괴. 그 과정에서 은행들은 그저 충격에 휩쓸린 무고한 희생자였다고요. 하지만 역사의 기록들은 교과서가 건너뛰어버린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만약 이 모든 것이 거대한 금융 시스템의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이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대공황이라는 거대한 사건의 이면에 숨겨진 불편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 거대한 역사의 이면을 파헤치는 저희의 이야기에 힘을 보태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은 지식을 탐구하는 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이 지식이 여러분의 앞길을 비추는 등불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야기는 주가 대폭락이 일어나기 2달 전인 1929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미 미국의 은행 시스템은 스스로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주요 대형 은행들은 사실상 지급 불능 상태였고 면밀한 조사를 받는다면 결코 살아남을 수 없을 손실을 창의적인 회계 처리로 숨기고 있었죠. 뉴욕의 금융가에서는 유동성 압박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자 여름 내내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주요 금융기관들의 지급 준비율은 최소 요구치 아래로 떨어졌지만 규제 당국은 이를 외면했습니다. 진실을 인정하는 순간 즉각적인 시스템 붕괴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었죠. 이것은 단순히 투기가 잘못된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10년간 스스로를 불가능한 지점까지 과도한 레버리지로 몰아넣은 은행 시스템에 예고된 파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1929년 10월의 주식시장 붕괴는 은행 위기를 초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은행 위기를 해결해준 해결책이었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거대한 경제 붕괴가 금융의 실패가 아닌 금융의 구원이었다는 가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은행들이 광란의 20년대 동안 어떻게 스스로 함정을 팠는지 들여다봐야 합니다. 1921년부터 1929년까지 미국 은행들의 대출 포트폴리오는 63%나 팽창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그들의 지급 준비금은 고작 10%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 불균형의 수학은 모든 은행 경영진이 이해했지만 누구도 감히 공개적으로 인정하지 못한 시한폭탄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마진 대출, 즉 신용으로 주식을 사는 대출이 시대의 주요 비즈니스 모델이 되었습니다. 1929년 주식 매입을 위해 빌려준 돈은 85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는 당시 미국 전체 GDP의 거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이 순수한 투기를 위해 대출된 것이었죠. 대출 조건은 역사상 유례 없이 무모했습니다. 투자자들은 단 10%의 자기 돈만 내고 나머지 90%는 은행에서 빌려 주식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이는 실제 자본 1달러가 9달러어치의 주식 포지션을 지탱하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주가가 오를 때는 이 레버리지가 엄청난 수익을 안겨주었지만 주가가 하락하면 전체 구조는 며칠 안에 붕괴될 운명이었습니다. 은행들은 단순히 이 투기를 조장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부풀리고 있는 거품에 직접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 최대 은행 중 하나였던 내셔널 시티뱅크는 자사 주식을 수백만 달러어치 보유한 투자 신탁을 만들었고 체이스 내셔널뱅크도 같은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고객에게 돈을 빌려주어 은행 자신들이 소유한 회사의 주식을 사게 했습니다. 이는 은행의 안정이 주가 상승에 의존하고 주가 상승은 더 많은 은행 대출에 의존하며 이는 다시 은행에 대한 신뢰에 의존하는 순환적인 부채의 거미줄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순환의 고리 하나만 끊어져도 전체 구조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불안정한 상황은 우리 중 많은 이들에게 1997년 IMF 외환위기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떠올리게 할지도 모릅니다. 하룻밤 사이에 견실해 보였던 기업과 은행들이 무너지고 평생 모은 자산이 허공으로 사라졌던 그 시절처럼 말이죠. 1920년대 미국 역시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부동산과 농업 분야에서도 비슷한 거품이 터지기 직전이었습니다. 플로리다의 토지붐, 대도시 부동산 가격의 폭등, 그리고 농산물 가격 폭락으로 부실화된 농업 대출까지 시스템은 이미 세 개의 다리가 모두 부러지기 직전이었습니다. 결정적으로 당시 국제금융 시스템의 근간이었던 근본이제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 불가능하게 만드는 궁극적인 족쇄였습니다. 은행들은 예금에 대해 금으로 보증할 준비금을 유지해야 했지만 그들이 보유한 금 준비금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초과하여 대출을 해준 상태였습니다. 약간의 대규모 인출 요구만 있어도 이 사기극은 즉시 드러날 판이었죠. 1929년 여름, 위기는 더 이상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닫힌 회의 실문 뒤에서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JP 모건이 파트너들은 시장 상황이 악화되자 8월과 9월 내내 긴급 협의를 가졌습니다. 내셔널 시티뱅크의 회장 찰스 미첼은 공개적으로는 시장의 건전성을 역설하면서 7월과 8월에 조용히 개인 주식 포지션을 청산하고 있었습니다. 내부자들은 붕괴가 필연적인 조건을 자신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무엇이 다가오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9월 5일 금융통계학자 로저 밥스는 연설에서 붕괴가 오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시장은 그날 급락했지만 은행가들과 금융언론은 즉시 그를 불안을 조장하는 공포상인으로 매도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시스템이 너무나 취약해져서 사소한 충격만으로도 걷잡을 수 없는 연쇄 실패를 촉발할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자신들의 부실한 재무제표 문제로부터 대중의 시선을 돌릴 거대한 사건이나 혹은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손실을 털어낼 수 있는 완전한 시스템 리셋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1929년 10월 시장이 붕괴했을 때 그들은 두 가지 모두를 얻었습니다. 1929년 10월 24일 검은 목요일 시장은 단 하루 만에 11% 폭락했습니다. 공식적인 이야기는 개인 투자자들의 패닉 매도가 시장을 압도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기록은 다른 것을 보여줍니다. 거대 금융기관들이 시장이 열리자마자 동시에 포지션을 청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패닉이 아니라 조직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JP 모건과 주요 은행 컨소시엄은 주식을 매입하여 시장을 지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대중에게 자신들의 물량을 부풀려진 가격에 떠넘기기 위한 연극에 불과했습니다. 검은 월요일과 검은 화요일의 시장은 추가로 25% 폭락했습니다. 불과 3일 만에 300억 달러가 증발했습니다. 이 파괴적인 규모는 지급 불능 상태에 직면한 은행들에게 결정적인 목적을 제공했습니다. 이제 그들의 장부에 있던 모든 부실 대출은 무모한 대출 관행이 아닌 시장 붕괴 탓으로 돌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대중의 관심은 주식시장 붕괴에 쏠렸고 붕괴 이전부터 사기성이 짙었던 은행의 재무제표를 들여다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붕괴 직후 연방준비제도의 조치는 실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연준은 즉시 금리를 인하하고 국채를 매입하여 은행 시스템의 유동성을 주입했습니다. 이는 즉흥적인 대응이 아니라 마치 준비된 각본처럼 신속하고 대규모로 이루어졌습니다. 대형 은행들은 비밀리에 긴급 대출을 받았고 월스트리트를 지배하던 바로 그 은행가들이 통제하는 뉴욕 연준이 이 구제금융을 지휘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그 이후 3년간 벌어진 일입니다.
1930년에서 1933년 사이 9,000개의 은행이 파산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투기 거품을 만들었던 뉴욕의 대형 은행들이 아니었습니다. 주식시장의 과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던 지방의 소규모 은행, 농촌 지역의 커뮤니티 은행들이었습니다. 살아남았어야 할 은행들은 무너졌고 실패했어야 할 대형 은행들은 오히려 경쟁자들의 자뇌를 헐갑에 흡수하며 몸집을 불렸습니다. 체이스 내셔널뱅크는 파산한 기관들을 인수하며 자산을 2배로 늘렸습니다. 연준은 어떤 은행에 긴급 대출을 해주고 어떤 은행을 파산시킬지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 통합 과정을 조종했습니다. 연준 시스템과 연결된 대형 기관들은 지원을 받았고 그런 연결고리가 없는 소규모 은행들은 버려졌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구조조정을 설계한 것입니다. 1933년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그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모든 은행의 문을 닫는 뱅크 홀리데이를 선언했습니다. 이는 예금자들의 돈을 묶어두고 은행들이 재무제표를 재정비할 시간을 벌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단 하루 만에 긴급은행법이 통과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의원들은 법안을 읽어보지도 못한 채 투표했습니다. 이 법은 재무부 장관에게 어떤 은행을 다시 열고 어떤 은행을 영구히 폐쇄할지 결정할 막강한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그 결과는 미국 역사상 가장 큰 부의 이전 중 하나였습니다. 대도시의 대형 은행들은 대부분 즉시 영업을 재개할 수 있는 A등급을 받았습니다. 반면 특히 농촌 지역의 소규모 은행들은 C등급으로 분류되어 청산되거나 대형 기관에 흡수되었습니다. 경쟁이 사라진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대담한 조치는 그 다음에 나왔습니다. 1933년 4월 5일 루스벨트는 행정명령 6102호에 서명했습니다. 모든 미국인이 소유한 금괴와 금화를 온스당 67달러의 가격으로 연준에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명령이었습니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10년의 징역형과 거액의 벌금에 처해졌습니다. 이것은 통화 안정을 위한 조치가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몰수였습니다. 정부가 국민들의 금을 모두 거두어들인 후 루스벨트는 1934년 금 준비법을 통해 금의 가치를 온스당 35달러로 재평가했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20달러에 팔라고 강요한 뒤 곧바로 그 금이 35달러의 가치가 있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을 속여 69%의 이익을 얻었고 이 이익은 고스란히 연준으로 흘러들어가 화폐 공급을 확장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 돈으로 은행들은 부실 대출을 상각하고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1920년대 은행 투기의 손실은 자신들의 금을 빼앗긴 평범한 시민들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그 후 글래스-스티걸 법과 연방예금보험공사 같은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대중에게는 은행을 규제하고 예금자를 보호하는 조치로 알려졌지만 실제 효과는 은행 권력을 소수의 거대 기관에 집중시키는 것이었습니다. FDIC는 예금자들이 더 이상 은행의 건전성을 감시할 필요가 없게 만들어 오히려 은행들이 더 큰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를 조장했습니다. 위험은 은행 주주로부터 납세자인 대중에게로 이전되었습니다. 1935년 대변역은 완성되었습니다. 1929년에 2만 5천 개에 달했던 은행은 14,000개로 줄었고 살아남은 소수의 거대 은행들이 미국 금융을 독점하게 되었습니다. 대공황은 JP 모건과 체이스 같은 은행을 파괴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독점 기업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패턴은 이후 모든 주요 위기에서 반복되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를 기억하십니까? 은행들은 주택담보부증권과 파생상품으로
과도한 레버리지를 일으켰습니다. 위기가 닥치자 부실은행을 파산시키는 대신 정부와 연준은 수조 달러 규모의 구제금융을 투입했습니다. 그 결과는 1930년대와 똑같았습니다. 베어 스턴스는 JP 모건에, 메릴 린치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흡수되었습니다. 대마불사 은행들은 위기 이후 경쟁자들을 집어삼키며 더욱 거대해졌습니다. 2020년 팬데믹 위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연준의 무제한적인 유동성 공급은 거대 기관들에게는 축복이었지만 수백만 개의 중소기업은 파산했습니다. 부의 이전은 대공황 시대보다 더 극심했습니다. 오늘날 세계 은행 시스템은 1929년과 동일한 구조적 취약점에 직면해 있습니다. 다만 그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졌을 뿐입니다. 시스템은 과도한 레버리지로 서로 얽혀 있고 지극히 취약합니다. 1929년처럼 내부자들은 조용히 주식을 팔고 대중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2023년 실리콘밸리 은행을 포함한 여러 지역 은행들이 연쇄 파산했을 때 해결책은 1933년과 동일했습니다. JP 모건이 헐갑의 잔해를 인수하며 통합은 계속되었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패턴을 보여줍니다. 은행은 위기 때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됩니다. 다음 위기는 이 통합을 완성시킬 것입니다. 소수의 기관이 어떤 정부도 통제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안보는 은행의 약속이나 정부의 보증을 신뢰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거대한 순환의 패턴이 반복되고 있음을 인식하는 데서 옵니다. 대공황을 겪었던 세대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예금과 금, 그리고 저축이 은행 시스템 통합의 연료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는 그 실수를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대공황은 은행을 파괴하기 위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은행을 구하기 위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제 질문은 또 다른 위기가 올 것인가가 아닙니다. 어떤 비상사태가 다음 통합을 정당화할 것인가입니다. 그 답은 지금 이 순간 바로 우리 눈앞에서 쓰여지고 있습니다.